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은 보물 창고에서 출판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주인공 한스 기벨라트가 주 시험을 준비하면서 등장할 때 내 아이가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조심스러워 큰 사건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시험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더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시험에 2등으로 붙고 나자 저 역시도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됐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놓고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건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좋은 대학이 다가 아니고 공부가 다가 아닌 것을 아는 나이이지만 공부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또 내 편에서 내 위주로 읽고 있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학과 선생님처럼 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것이야 하면서 한스의 아픔을 특정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 한스를 아낀 플라이크의 대사에서 한 방을 맞았고 전적으로 수긍하게 됐습니다. 아, 그만둡시다. 당신이나 나나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이에게 소홀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홀했다. 그 단어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책을 덮고 나서도 한동안 먹먹했으며 혹시 나는 내 아이들에게 지금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한스 기벨라트는 수도원을 뛰쳐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반항도 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 그 자체였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로 인해 그냥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둠으로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몸도 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는 바로 그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 그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제4장 수도원에서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통상적으로 신학교에선 각 학년별로 1명 내지 여러 명의 소년들이 길을 잃고 난다. 때로는 죽어 찬송가를 들으며 땅에 묻히거나 친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고향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또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도망쳐 나가거나 특별한 죄를 지어 제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혹 높은 학년에서만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해결하기 힘든 청춘의 고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스스로 총을 쏘거나 물에 뛰어듦으로써 어둡고 짧은 출구를 찾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스 기벨라트의 학년에서도 동급생 몇 명이 사라져야 했다. 우연치고는 이상하게도 이 아이들 모두 헬라스방의 아이들이었다. 헬라스방 친구 중에 이름이 힌딩어라고 하는 금발머리에 얌전하고 왜소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별명이 힌두인 이 친구는 알고이 지방의 종교적 소수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온 아이로 재봉사의 아들이었다. 그는 조용한 학생이었던지라 떠나고 나서야 아이들 사이에서 다소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절약이 몸에 밴 실내악의 대가 루치우스와 이웃한 책상을 쓰고 있던 그는 루치우스와 친하게 지냈다. 친하다고 해봤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자주 접촉한 정도에 불과한 소극적인 아이였다. 그 이외에는 전혀 친구가 없었다. 그가 없어지고 난 뒤에야 헬라스 방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그 아이를 좋아했다는 걸 자주 흥분하는 헬라스 방의 아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쉼표로서, 그리고 겸손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그를 좋아했다는 걸 깨달았다. 1월의 어느 날, 힌딩어는 로스바이어 연못에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아이들 사이에 꼈다. 스케이트가 없었던 그는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는 추위에 떨게 되었고 몸을 덮이려고 힘을 주어 연못 기슭을 걸어보았다. 그러다 안 되겠던지 다른 박질을 하며 들을 지나 멀리 또 다른 작은 호수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 이 호수는 바닥에 따뜻하고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샘들이 있어서 표면만 살짝 얼어 있었다. 그는 갈대 사이를 헤치고 건너가다가 작고 가벼운 몸이었음에도 기슭 가까운 곳에서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말았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잠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못한 채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2시에 오후에 첫 수업이 시작되어서야 다들 그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힌딩어 군은 어디 갔나요? 보충 담당 교사가 물었다. 대답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헬라스 방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헬라스 방에서도 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각인가 보네요. 그럼 힌딩어를 빼고 시작합시다. 74조 7번 구절입니다. 당부해 두겠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반드시 시간을 지키도록 하세요. 3시를 알리는 종이쳐도 힌딩어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보충 담당 교사는 걱정이 되어 교장에게 학생을 보냈다. 그 즉시 교장이 직접 교실을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그런 다음 조교와 보충 담당 교사 1명과 10명의 학생을 수색대로 보냈다. 남은 학생들에게 교장은 쓰기 연습을 시켰다. 4시에 보충 담당 교사가 노크도 하지 않고 교실로 들어왔다. 그가 교장에게 속삭이며 보고했다. 조용히 하세요. 교장이 명하자 학생들은 꼼짝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기대감에 차 그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의 친구 힌딩어가 연못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힌딩어 군을 찾는 걸 도와야겠습니다. 마이어 교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정확히 잘 따르세요. 절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모두들 놀라서 수군거리며 선두에 선 교수를 따라 출발했다. 시내에서 몇 명의 어른이 밧줄과 길고 가는 강목과 장대를 들고 서둘러 가는 행렬에 합류했다. 날은 지독히도 추웠고 태양마저도 벌써 숲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다. 마침내 뻣뻣하게 굳은 소년의 작은 몸을 발견하고 눈 덮인 갈대밭에서 들것에 옮겨 실었을 땐 이미 어스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학생들은 겁에 질린 새처럼 두려움에 떨며 그 주위에 서 있었다. 시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추위에 굽아 파래진 손가락을 문질렀다. 익사한 친구를 실은 들것이 앞장서고 학생들은 그 뒤를 따르며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갔다. 그제서야 학생들은 진돌린 영혼의 전율을 일으켰고 모두들 사슴이 적의 낌새를 알아차린 듯 잔혹한 죽음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느꼈다. 추위에 떨며 슬퍼하는 작은 무리 속에서 한스 기벨라트는 우연히 친구였던 하인너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둘은 들판에 울퉁불퉁한 곳에서 똑같이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그 순간 둘이 나란히 걷고 있다는 걸 동시에 알게 되었다. 죽음의 장면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자기 본의적인 모든 것의 허무함을 확신하게 되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스는 예상치 않게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자 뭐라 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느꼈고 그래서 불쑥 하인너의 손을 잡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하인너는 짜증을 내며 손을 뿌리치고는 감정이 상했는지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러곤 곧바로 다른 자리를 찾더니 행렬의 맨 끝줄로 가버렸다. 모범소년 한스의 가슴은 고통과 부끄러움에 숨이 막혀 들썩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얼어붙은 들판을 행진하는 내내 퍼렇게 언 양 볼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또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죄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범하는 잘못된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선두에서 높이 들린 들것에 누운 것이 재봉사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친구 하일너인 것만 같았고 하일너가 자신이 충실하지 못한 태도에 대한 고통과 노여움도 함께 싣고 멀리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성적이나 시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양심의 순수함이나 더러움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 사이 수색행렬은 국도에 다다랐고 그래서 속도를 내어 수도원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수도원에서는 교장을 선두로 모든 교사들이 나와서 죽은 힌딩어를 맞았다. 힌딩어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이 이런 영광을 누릴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그곳에서 도망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죽은 학생을 대할 때 선생들은 살아있는 학생을 대할 때와는 다른 눈길로 그들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평소 자신들이 편하게 막 대하던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 하나하나가 다시 없을 귀한 존재요,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걸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날 밤과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존재는 마치 마법처럼 작용하여 아이들의 모든 행동과 언행을 부드럽고 차분하고 순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짧은 시간 동안은 싸우거나 화를 내고 시끄럽게 굴거나 웃음소리를 내는 것조차 자취를 감추었다. 마치 물의 요정들이 잠시 물 위에서 사라져 물이 움직임을 그쳐 얼핏 보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은 듯 보이는 것과 같았다. 둘이 모여 익사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엔 항상 친구의 본명을 불렀다. 죽은 사람에게 힌두라는 별명을 쓰는 건 품위 없는 행동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평소 눈에 띄지도 않고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 하나 없이 무리 속에 묻혀 없는 듯 지내던 그 조용한 힌두가 지금은 자신의 이름과 죽음으로 수도원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튿날 힌딩어의 아버지가 도착했다. 그는 아들이 누워있는 작은 방에서 몇 시간 머무른 다음
교장에게서 차 대접을 받고 그날 밤은 사슴여관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장례식이 있었다. 관은 공동 침실이라 부르는 복도에 놓았다. 알고이의 재봉사는 관 옆에 서서 모든 장례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영락없는 재봉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마르고 홀쭉한 몸매에 녹색 빛이 감도는 검정색 프로코트와 통이 좁은 궁색해 보이는 바지 차림에다 손에는 낡은 예식용 모자를 들고 있었다. 작고 마른 그의 얼굴이 슬픔에 잠겨 애처롭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마치 바람 속에 세워둔 1크로이처짜리 촛불 같았다. 그는 교장과 교수들 앞에서 줄곧 경의를 표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슬픔에 잠긴 왜소한 몸집의 그 남자는 인부들이 관을 들어올리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관 앞으로 다가섰다. 당혹스러운 듯 머뭇거리며 수줍지만 애정어린 몸짓으로 관 뚜껑을 쓰다듬고는 우물쭈물 눈물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서 멈추어 섰다. 정적이 흐르는 커다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겨울에 바싹 마른 작은 나무 같았고 그 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던지 애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목사는 그의 손을 잡고 잠시 그의 곁에 머물렀다. 재봉사는 환상적으로 휘어진 실크햇을 머리에 쓰고 관 바로 뒤쪽 가장 앞쪽에 서서 관을 따라갔다. 계단을 내려가서 수도원 안뜰을 지나 오래된 정문을 빠져나간 장례 행렬은 하얗게 눈이 쌓인 땅을 밟으며 야트막한 묘지 담장을 향해 걸어갔다. 신학생들은 묘지에서 합창을 하는 동안 지휘를 하는 음악 선생이 짜증을 내는데도 박자를 맞추는 그의 손이 아닌 쓸쓸하고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왜소한 재봉사에게 눈길이 가 있었다. 그는 슬프고 꽁꽁한 모습으로 눈 속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목사와 교장과 조교의 조사를 들었다. 그리고 노래하는 생도들을 보며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끔 왼손을 들어 윗옷에 숨겨놓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손수건을 꺼내 들지는 않았다. 난 말이야, 그분 대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서 계셨더라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 장례식 후 오토 하르트너가 말했다. 그러자 모두들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 나중에 교장이 힌딩어의 아버지와 함께 헬라스 방으로 왔다. 여러분 중에서 죽은 친구와 특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까? 교장이 안쪽을 향해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힌두의 아버지는 근심 어리고 참담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조금 있다가 루치우스가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힌딩어 씨는 그의 손을 잠시 꼭 잡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곧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다시 방으로 나갔다. 그날 아내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아들 카를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려면 길을 떠나 하루 온종일 눈 덮인 겨울 땅을 지나가야 했다. 수도원을 지배하던 마력은 곧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선생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문 닫는 소리도 다시 거칠어졌다.
사라진 헬라스 방의 친구를 생각하는 순간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몇몇 학생은 저 우수에 잠긴 연못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탓에 감기에 걸려 양호실에 누워있거나 털 실내화를 신고 목도리를 둘둘 두른 모습으로 돌아다녔다. 한스 기벨라트는 목과 발은 멀쩡했지만 불행했던 그날 이후로 좀 더 진지하고 어른스러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내면에서 뭐라 말할 순 없지만 뭔가가 달라져 그를 소년에서 청년으로 보이게 한 것이다. 동시에 그의 영혼 역시 다른 어떤 세계로 자리를 옮겨 뿌리를 잃은 채 두려워하며 아직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펄럭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된 것은 죽음의 충격도 선량한 힌두에 대한 애도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하일너에 대해 갑작스레 눈뜨게 된 그의 죄의식 때문이었다.